여보, 채연이 눈 떴대. 뭐? 그게 정말이야? 성준이도 다 알아보고 의사도 괜찮다고 했대. 빨리 병원으로 가세. 아유, 빨리! 이른 아침부터 울린 휴대폰 벨소리에 혼비백산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는 예상대로 아들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설마 안 좋은 소식이면 어쩌나 마음 졸였는데 다행히 너무나 감사한 소식이었죠. 출산 중 과다출혈로 위험한 고비를 넘긴 며느리가 무사히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 후 어렵게 가진 아이라 나이가 있는 며느리는 고위험 산모였거든요. 그래도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싶었는데 출산 중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저희 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병원으로 달려가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채연아, 너 괜찮아? 정신이 좀 드는 거야? 네, 걱정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죄송하긴 네 탓도 아닌데 너 잘못될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른다. 이 사람, 너 혼수 상태 빠졌다는 소식 듣자마자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했어?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님. 응? 뭐 필요한 거라도 있는 거야? 아니요. 그게 혹시요. 미자 아가씨 아세요? 어? 미자 아가씨? 저희 부부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미자 아가씨라는 말에 놀란 토끼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저희조차도 오랫동안 잊고 살아온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며느리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채연이 네가 미자 아가씨를 어떻게... 성준이 네가 말했니? 아이 사람아, 성준이가 어떻게 알아? 만난 적도 없는데. 하긴 그래도 어렸을 때 한 번씩 이야기해준 기억이 있어서 아는 건가 했지. 미자 아가씨요? 저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인데. 채연이 넌 어떻게 아는 거야? 우리 세 사람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며느리도 같은 표정으로 저희를 보더니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꿈에서 미자 아가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짙은 안개가 낀 거리를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그때 저보다 어린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당황스러워서 제가 먼저 다가갔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따라오라는 듯이 앞장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래 가던 방향대로만 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쳐다봤더니 제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저는 저쪽으로 가야 해요. 저긴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왜요? 저는 저쪽으로 가던 중이에요. 본능 같은 것이었죠.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목적지도 없으면서 앞으로 가야 한다는 본능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손을 잡고 그 본능을 거스리려고 하는 것이었죠. 같은 이야기만 하면서요. 저긴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왜요? 이것 좀 놔주세요. 그 여자는 작은 체구와 달리 소나기 힘이 굉장히 셌어요.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버둥 치는데 그 여자는 미동도 없이 저를 바라보며 그러더라고요. 아기 보러 가야 하잖아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 순간 까맣게 잊고 있던 내 아기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묵묵히 여자의 뒤를 따라갔어요. 너른 들판 까만 숲, 메마른 땅을 지나면서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들은 있어도 저희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없었죠. 저기요,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 다 뒤로 가는데? 아기는 저기로 가야 볼 수 있어요. 아기... 뱃속에 있던 콩알이만 아니었어도 저는 그 여자를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커다란 다리 앞에 이르러서야 여자는 발걸음을 뚝 멈췄죠. 이제부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다리를 건너세요. 저 혼자요? 같이 안 가세요? 저는 못 가요. 그러니까 혼자 가세요. 다리를 건너면 아기를 볼 수 있어요.
아, 다리 끝은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길었어요. 덜컥 겁이 나서 섣불리 발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뒤에서 제 등을 툭 밀었죠. 가서 성일이한테 전해주세요. 은혜 갚았다고요. 성일이요? 아, 근데 누구세요? 저는 미자요. 미자 아가씨라고 하면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 의해 다리에 발을 내딛는 순간 거짓말처럼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 병실이었어요. 까마득한 어둠 끝에 잠긴 다리도 그 여자의 목소리와 음산한 안개도 모두 사라진 뒤였죠.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사라지지가 않아요. 특히 그 미자 아가씨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손을 잡고 있던 그 감촉이 아직도 선명해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희 부부는 떡 벌어진 입을 다물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남편에게 전해달라는 그 한마디에 입을 틀어막았죠. 남편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이내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어요. 미자 아가씨, 미자 아가씨. 아빠,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당황한 아들 부부가 남편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저도 몸을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사후세계이니 뭐니 그런 걸 믿고 살지가 않아서 그런지 더 믿기 힘든 이야기였거든요. 미자 아가씨가 널 살렸구나. 아니, 우리 가족을 살린 거야. 문득 그런 생각이 입가에 머물더군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이었어요. 만약 며느리가 잘못됐다면 내 첫 손주는 엄마 없이 자라야 했을 테고 아마 호래비가 된 아들을 대신해 아이는 저희 몫이 되었겠죠. 병원에서도 반반이라고 하던 확률을 뚫고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는데 그 기적 끝에 있던 사람의 정체가 그 그리운 사람, 미자 아가씨였던 거예요. 대체 미자 아가씨가 누군데요? 누군데 아빠가 저렇게... 제 아빠가 통곡하는 모습은커녕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걸 본 적이 없던 아들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은 나이가 들어 처음이라 당혹스러웠지만 이해되더군요. 미자 아가씨는 기억 속에서 꺼내면 눈물부터 마중 나오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었거든요. 저희는 광주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분홍의 집안으로 대대로 내려온 전답이 들녘마다 펼쳐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당시 그 집을 대감댁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들의 자식이었죠. 저와 남편의 어머니 역시 그 집에서 나고 자랐으니 대대로 그 집의 은덕을 입은 거예요. 집안에서 부리는 사람들의 혼살까지 해결해주고 그 후로도 밥벌이를 할 수 있게 해줬으니 지금도 잊지 못할 은혜죠. 전쟁의 여파가 남아있었고 밥벌이는커녕 한 동네에도 가족을 잃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았던 시대거든요. 하지만 그게 마냥 행복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장래희망이 뭔지 써오래. 장래희망? 그게 뭔데?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뭐 되고 싶냐고. 엄마는 그것도 몰라? 아, 장래희망? 너 되고 싶은 게 뭔데? 나도 모르겠어. 뭐가 되면 좋아? 그냥 쓸 거 없으면 식물하고 쓸까? 별 생각 없이 했던 그 말에 혜진 아버지 점퍼 소매를 꿰매던 어머니께서 손짓을 멈추셨습니다. 그땐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는지 알지 못했어요. 외할머니도 그 집 식모, 어머니도 그 집 식모, 거기에 저까지 더하려고 했으니 어린 제게 대놓고 내색은 못해도 속상하셨겠죠. 간호사, 재단사, 미용사.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식모야. 식모 말고 딴 거 써라. 왜 식모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엄마 아빠랑 이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집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잖아. 영호가, 남의 집에 빌붙어 산다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야. 엄마는
네가 나중에 기술이나 배워 남의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상하게도 저는 지금도 그날의 일이 잊히지 않아요. 어쩌면 제 안에 대대로 이어져 온 업을 끊어내려는 싹이 자라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건너방에 사는 두 남매 중 제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성별은 달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 집에서 남매처럼 자라서인지 둘도 없는 친구였죠. 너 장래희망 뭐라고 썼어? 대통령. 뭐 대통령? 윤성이, 너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뭐? 야, 장래희망 뜻 몰라. 희망이잖아, 희망. 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영옥이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 넌 뭐라고 썼는데? 나? 비밀. 야, 어디 봐. 1인에 보라고. 어? 재단사? 야, 너는 맨날 바지 무릎에 구멍 내는 게 취미면서 재단사는 무슨 재단사냐? 내가 쓴 거 아니거든. 엄마가 쓴 거라고. 아, 선생님이 네 장래희망 써오라고 했지. 언제 아줌마 장래희망 써오라고 했어? 나 니네 방 가서 다 말할 거야. 이게 진짜? 아, 왜 때려? 성일이 영옥이는 오늘도 싸우는 거야? 그때 한 집에서 자란 또래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저희와 2살 터울의 미자 아가씨였습니다. 미자 아가씨는 대감댁의 유일한 손녀딸이라 굉장히 예쁨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 없이 할아버지인 큰어르신과 아버지인 작은어르신의 성품을 물려받아 선한 사람이었죠. 싸우는 거 아니야. 성일이 이게 날 무시하잖아. 아, 너가 먼저 그랬잖아. 나는 진짜 대통령 되고 싶어서 쓴 거고 너는 아줌마가 쓰라고 해서 재단사 된다고 한 거면서. 뭔데? 아, 너희 장래희망 조사서 썼구나? 둘 다 멋진 꿈인데 왜 싸워? 혹시 아니? 50년 뒤에 성일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 있을지? 그리고 영옥이는 아주머니 솜씨 물려받았으면 틀림없이 훌륭한 재단사가 될 수 있어. 재단사가 아니라 디자이너도 되지? 디자너? 옷 만드는 사람.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런 건 고등학교도 나와야 할 텐데. 고등학교 다니면 되지. 뭐가 문제니? 아버지가 안 보내주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이 지붕 아래에서 붓을 들고 싶은 사람들은 절대 붓을 놓지 않게 도와주신다고 했어. 붓? 그게 무슨... 바보야. 작은 어르신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잖아. 누구 보고 바보래. 근데 아가씨, 그게 정말이야? 고등학교는 아가씨나 도련님들만 가는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한 입으로 두말하실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 공부가 필요한 일이면 도와줄게. 어린 나이에도 의젓하던 미자 아가씨를 싫어하는 식구들은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었고요. 아가씨가 말씀하신 대로 알고 보니 저희 육성회비는 전부 작은 어르신이 내주고 계셨습니다. 비록 집안일을 거들고 있었지만 먹고 자는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저희 학비까지 지원해 주셨으니 당시 힘들게 살았던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호사를 누리고 산 편이었어요. 물론 그걸 곱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요. 영우가, 우리 다방구 할 건데 너도 할래? 아니, 나 집에 빨리 가봐야 돼. 아, 왜? 한 번만 하자. 미안. 나 진짜 집에 가봐야 해서 안 돼. 야, 미자 언니 시중 들러가나 보지. 그날은 남편 동생인 자경이 생일이라 아주머니가 떡 해놓는다고 빨리 오라고 한 날이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팥고물을 듬뿍 묻힌 팥떡이었는데 아주머니가 그 떡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날 시간만 기다리며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있었던 건데 같이 놀자고 한 걸 거절했다는 이유로 빈정이 상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김경미,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미자 언니 시중 들고 살잖아. 우린 다 그 언니 미자 언니라고 부르는데 넌 아가씨라고 부른다며? 아가씨래. 엄마가 식모라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야, 너 말 다 했어?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틀린 말 했냐고. 식모가 어때서? 아가씨가 뭐 어때서? 이게. 야, 큰일 났다. 영옥이 눈 돌았어. 빨리 선생님 모셔와. 싸움닭이라고 붙은 별명은 좀 억울했지만 그날만큼은 별명값을 좀 해야 했습니다. 저만 두고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부모님 욕은 시대불문하고 사람 꼭지 돌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무서운 것도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주먹은 진짜 필요할 때만 쓰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을 지킨 것이니까요.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를 주더라도 저는 할 말이 있었고요.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금세 잊고 얼른 따끈따끈한 팥떡을 입에 넣을 생각에 들떠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과 다르게 분위기가 영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회초리를 꺾어다 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녀왔습니다. 서영옥, 너 이리 와봐. 왜 그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 그건 걔가 먼저 열받게 했단 말이야. 게다가 나만 때린 것도 아닌데. 종아리 걷어. 엄마. 빨리 걷지 못해? 엄마는 전에 없이 불같이 화를 내며 제 종아리에 붉은 선을 남겼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퍼지는 그 따끔한 고통이 3번 정도 연달아 날아들었죠. 너 경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랬어? 경미 아버지? 경미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남의 집 부모 직업까지 관심 두는 김경미인 줄 알아? 뭐? 걔가 먼저 나보고 엄마가 식모라서 미자 언니한테 아가씨라고 부르냐고 빈정거렸어. 그 말을 듣고도 내가 참아야 돼? 엄마는 미처 전말을 알지 못했는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먼저 경미를 때렸고 경미 코에서 코피가 터졌다는 이야기만 했던 게 분명했어요. 그 말에 엄마는 회초리를 들었던 손을 내렸는데 회초리보다 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힌 것이죠.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던 터라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싶었으니까요. 깊게 잠긴 목소리로 간신히 나가보라는 말에 눈치를 보다 나왔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성일이가 다가와 묻더라고요. 야, 너 맞았어? 회초리 소리 나던데. 비켜. 너랑 장난칠 기분 아니야. 너 김경미 아버지 누군지 몰라? 김경미 아버지가 누군데 그래? 너네 삼촌회사의 높은 사람이래. 아까 교무실에서 나오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던데. 저는 그제야 엄마가 저를 혼내신 이유를 알았어요. 제 행동 때문에 외삼촌한테 피해가 갈까봐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싸운 이유를 알게 됐으니 저를 제대로 혼낼 수 없었던 거고요. 진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불편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일이는 자꾸 경미한테 가서 사과해보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면 용서해줄 수도 있다면서요.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지만 만날 때마다 눈깔 사탕이며 뽑기를 사주시던 외삼촌을 생각하니 뭐든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과란 건 원래 잘못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잖아요. 제가 친구에게 폭력을 쓴 건 사실이지만 빌미를 제공한 경미의 사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경미는 사과할 리가 아니었어요. 결국 마음만 먹고 이도저도 못하고 복도에서 알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미자 아가씨가 다가온 겁니다. 영호가, 너 경미한테 사과하려고 하는 거니? 응. 넌 잘못한 것도 없잖아. 아가씨도 들었어?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사과 안 하면 외삼촌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른대. 잘못한 게 없으면 사과도 하지 마. 그러면 사람들이 널 쉽게 보는 거야.
이번에 사과하면 경미는 똑같은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널 우습게 할걸? 그때 너 아줌마 모욕해도 참을 거야? 아, 못 참지. 그래, 그래야 서영웅이지. 경미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는 절대 사과하지 마. 김경미는 절대 나한테 사과 안 할 건데 뭐. 기다려봐. 결국 사과하게 되어 있을 테니까. 그때 미자 아가씨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튿날 경미가 먼저 내게 다가와 입술을 삐쭉 내밀며 손을 내민 겁니다. 그 손에는 제가 가지고 싶었던 공주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미안해. 나도 때린 건 미안해. 엉겁결에 노트를 받았더니 경미는 토라진 얼굴로 재빨리 자리를 피하더군요. 사과하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야 그 일에 미자 아가씨가 손을 써줬다는 걸 알게 되었죠. 큰어르신이 외삼촌 회사의 대표와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쌓이며 그 집안에만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계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마치 친남매들처럼 꽤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큰 문제가 생긴 건 저희가 중학생이 된 어느 해였어요. 집안이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머머, 정말이네. 그 집 큰아들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어려서 얼굴이 똑같대. 하기사, 성일이 제 엄마도 저 집에서 나고 자랐잖아. 그러면 둘이 정분이 나도 낫겠지. 성일이 아버지는 그 속도 좋다. 자긴 다 알 거 아니야. 성일이와 함께 마을 어귀를 걷다 보면 만나는 어른들마다 남편을 보고 수군댔어요. 남편이 주인집 작은 어른과 수상할 만큼 닮았다는 이유였죠. 어른들은 우리가 있거나 말거나 쳐다보거나 말거나 그런 말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했습니다. 머저리들, 닮긴 누가 닮았다는 거야. 작은 어르신은 배가 불룩 나오는데 넌 아저씨 닮아서 호리호리 하잖아. 윤성일, 너 어깨 펴. 왜 그렇게 주눅 들어있어? 영호가, 근데 진짜면 어떡하지? 뭐가? 너가 작은 어르신 서자라는 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작은 어르신이랑 아주머니가 어디 그럴 뿐이셔? 그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내가 작은 어르신을 많이 닮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는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버지는 날 아들이라고 알고 키웠을 텐데. 걱정도 팔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누가 뭐래도 윤철자 원자 되시는 네 아버지 아들이야.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했지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조망만한 가슴도 어찌나 뛰었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 작은 어르신과 남편이 닮은 구석이 있었고 어린 제가 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희 학비를 내어주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친자식인 성일이에게만 학비를 지원해주면 의심스러우니 덩달아 제 학비까지 내준 거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일로 함께 사는 집 분위기가 흉흉했어요. 곧 성일이네가 쫓겨날 거다. 작은 사모님께서 성일이 어머니를 불러다 문책을 하셨다. 확인되지 않는 소문은 더 커졌고요. 안 그래도 그 집안에선 가장 까탈스럽고 예민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작은 사모님이었거든요. 그분 눈치 보느라 변소간도 제때 가기 힘들었었죠. 결국 며칠 후 성일이네는 그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성일이네 작은아버지가 큰 병을 앓고 계셔서 아저씨가 번 돈의 대부분이 병원비로 쓰이고 있었거든요. 마땅히 오갈 곳도 없이 하루아침에 집도 직업도 잃어버리게 된 터라 그야말로 위기였죠. 그런데 하루 전날 갑자기 미자 아가씨가 성일이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성일아, 성일아. 왜? 나랑 같이 갈 곳이 있어. 자전거 좀 태워줄래? 갑자기 어디를? 나 곧 있으면 사생대회 나가잖아. 그림 그리러 경치 좋은 곳에 가려는데 네가 좀 데려다줘.
알았어. 그렇게 남편이 미자 아가씨를 자전거에 태워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더니 미자 아가씨가 저수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미자가 저수지에 빠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미자는 어떻게 됐는데? 일단 살았어요. 성일이가 건져서 업고 내려왔대요. 뭐? 성일이가? 그렇게 난리가 난 지 몇 분도 안 돼서 홀딱 젖은 미자 아가씨를 둘러업은 남편이 들어왔어요. 다행히 아가씨는 의식이 있었고 집으로 부른 의사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서야 모두가 안심했죠. 성일이도 홀딱 젖은 채 작은 툇마루에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었는데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당장 내일이면 쫓겨날 놈이라 그런지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튼 짓은 아니었더라고요. 갑자기 사모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성일이네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건 큰어르신의 뜻이기도 했을 테지만 아마 미자 아가씨의 뜻이었을 거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미자 아가씨는 산돼지가 나온다는 이유로 마을 위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는데 그날 갑자기 그림을 핑계로 저수지에 간 것이었거든요. 아가씨, 고마워. 나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지.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다 성일이가 수영 못했으면 어쩌려고 했대? 이거 비밀인데. 성일이 영옥이 너희 둘만 알아? 뭔데? 나 수영할 줄 알아. 뭐? 재작년에 강릉 사는 큰 고모 집에 놀러 갔을 때 바다 수영 배웠어. 어머니는 물에 들어가는 거 끔찍이 싫어하시니 비밀로 했지만.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 알았지? 그 후로 우리 세 사람의 관계는 무척 끈끈해졌습니다. 큰어르신은 아가씨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라며 앞으로 성일이의 출생의 비밀 같은 건 절대 언급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나중에야 시어머니께서 저한테만 이야기해 주신 건데 급하게 한 결혼이었더라고요. 그 집에서 살긴 살아야 했는데 남자도 없이 애를 낳으면 의심살 게 뻔하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막막하던 차에 시아버지께서 다 품어주고 결혼하신 거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시아버지께서도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 일이 그렇게 마무리되면서 당분간은 그야말로 평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른들 안 계실 때는 언니나 누나라고 해도 좋다고 했지만 이미 입에 붙은 아가씨 소리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호칭만 아가씨지 저희한테는 친언니고 친누나 같은 존재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해에 닥칠 무거운 운명처럼 매서운 겨울이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 진짜 이번 감기 너무 지독하네. 내가 사모님께 말씀드려서 의원 가서 약이라도 다시 지어올까? 괜찮아. 약이라면 신물이 나게 먹었는걸. 그저 푹 쉬고 잘 먹는 게 제일이라고 했는데 기침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아가씨는 지독한 감기를 앓았었어요. 몸이 약한 편도 아니었는데 그 해에 들러붙은 감기는 떨어질 줄을 몰랐죠. 봄이 오면서 기침도 잦아들고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그때 아가씨 몸이 약해진 게 나중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해 봄, 저희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된 거예요. 1980년 5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그 즈음엔 셋 다 학교도 가지 않고 집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소문은 곧 사실이 되었고 광주 시내로 계엄군이 들어와 시민들이 맞서 싸운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살던 마을은 시내에서 먼 곳이라 여전히 저세상 이야기였지만 총에 맞은 사람이 있다느니 끌려가 실종된 사람이 있다느니 하는 소식에 등골이 오싹했죠. 그날은 아가씨가 저희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벼랑간 다급하게 젖혀진 대문에서 마을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괴문이니가 이 시간에 갑자기 웬일이야?
종대기가 끌려갔어요. 그 사람은 마을 이웃이면서 미자 아가씨 작은아버지의 친우이기도 했습니다. 광주 시내에서 전자제품을 파는 일을 했는데 느닷없이 작은아버지가 끌려갔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얼굴을 보고 자란 삼촌 같은 분이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느닷없는 소식에 큰어르신을 비롯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나왔죠. 끌려가다니 누구한테 어디로? 저도 몰라요. 형수님 말로는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와서 끌고 갔다는데 그 불순 세력들과 연계된 통신 장비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했다더라고요. 폭도들이 쓰는 무전기를 어디다 뒀냐고 아주 가게 깽판을 치고 갔어요. 아유 세상에. 아유 종태가. 어머니. 그 소식에 큰 사모님은 쓰러지시고 큰어르신과 작은어르신 두 분 모두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작은어르신께서 직접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기 전에 작은어르신이 성일이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 열린 대문과 함께 들어온 짙은 불안은 온 집안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작은어르신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온 식구들이 작은어르신이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지만 소식은 없었죠. 작은 바람에도 어깨가 움츠러들던 지독히 야속한 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밤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린 거예요. 성님 빨리 일어나봐. 잠에서 깨자마자 멀리서 소란한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놀란 부모님께서 다급히 문을 열자 그 소리는 더 선명해졌어요. 문 앞에 있었던 건 성일이 엄마였죠. 왜 아단났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큰어른까지 데려가서 조사하겠다고 사람들이 왔어. 온 집안 세간을 다 부수고 난리야. 뭐라고? 이러자. 아가씨는 작은 사모님이 급한 대로 우리 방으로 피신시켜뒀어. 성님도 얼른 짐 싸줘. 작은 사모님 말이 집을 비워야 할 수도 있대. 집을 비우다니.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이 집 사람들 다 끌려가고 남을지도 몰라. 대체 무슨 일인데? 큰어르신을 비롯해 그 집 도련님 두 분들까지 다 끌려가는 바람에 집안의 남자라곤 저희 아버지와 성일이 아버지 그리고 함께 일하던 상환한 사람뿐이었어요. 결국 큰 사모님의 지시에 따라 남은 식구들 모두 다른 마을에 살던 미자 아가씨의 먼 친척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땐 어른들께서 그곳에서 며칠만 지내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친척집은 저희 식구들을 다 떠맡게 된 것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할 수 없었죠. 계획 식구는 좀 버리고 올 것이지. 뭐하러 딸님 머슴 식모까지 데려왔대. 아휴, 구한 말 끝난 양반 노릇 못 노는 거지 뭐. 아유, 이러다가 우리까지 피해보면 어째요. 아니, 저 사람들 숨겨준 것밖에 더 돼. 죄가 없다잖아. 죄가 없다는데 뭐 어떡해. 그거야 저 사람들 말이지. 지금은 형님, 한통속이라고 몰아붙이면 그게 진실이 되는 세상이래요. 괜히 똥물 칠까봐 걱정이죠. 그나마 어른들 앞에선 그런 말들을 숨기고 했지만 저희 앞에서는 구태여 숨기지도 않더군요. 그것도 미자 아가씨 앞에서도 서슴없이 한 걸 보면 눈치를 주려 했던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도 어른들의 대화를 엿듣는 것을 멈추지 못했던 건 그들의 대화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하면 차라리 필사적으로 귀를 막고 있는 편이 더 나았을 것 같지만요. 들었어? 야, 운남의 아버지 갔대. 갔다니. 어머, 설마 돌아가셨다는 거야? 소문이 그래. 도청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다는데 자네도 연거리 단속 잘해. 그 근방은 상점도 죄다 문 닫고 창에 못으로 이불을 박아놨대. 왜요? 왜긴 왜야. 여기저기서 총알이 날아드니까 그렇지. 에구 뭐구 눈에 보이면 눈이 돌아서 총알이 찾아온다더라. 김운남은 작은 어르신의 장남이자
미자 아가씨의 큰오빠였어요. 하필이면 그 대화를 미자 아가씨와 함께 들었고 저희 세 사람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자 아가씨를 위로도 하지 못했죠. 위로하면 그들의 대화가 현실이 되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몇 분 후 미자 아가씨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겠어. 어디로? 못 들었어? 지금 보이는 사람한테는 다 총알이 날아든다는데? 총알이 날아들어도 그래도 아버지는 찾아야지. 운남 오빠랑 현남 오빠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큰어르신은 잘 계신다고 소식 들었잖아. 기다리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가씨. 성일아, 나 좀 도와줘. 아버지한테 같이 가자. 아가씨, 성일아, 너 절대 가면 안 돼. 그러다 작은 사모님한테 죽어. 영호가, 넌 여기 남아서 좀 둘러대줘. 내가 아가씨 데리고 가서 얼른 확인만 하고 올게. 어디로? 어딘 줄 알고 가겠다는 건데. 괜히 일 키우지 마. 그러다 아가씨까지 잘못되면 너 무사할 줄 알아?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 없잖아. 가야 돼.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때 저는 네가 왜 나서냐고 하려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들 쉬쉬하고 암묵적으로 외면하고 살았던 진실이 수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거든요. 어쩌면 성일이 남편도 작은 어르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누구도 풀 생각이 없는 그 비밀 말이에요. 사실 남편은 그때도 그렇게 용기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든 제 뒤에 숨기 바빴지 앞에 나서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중에 슬며시 그때 일을 묻자 그제야 남편이 그러더군요. 작은 어르신이 부탁하셨어.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기 전에 했던 그 말이 그거였어. 미자 아가씨를 좀 부탁한다고. 도련님들도 있는데 나한테 그 말을 남기신 건 결국 도련님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나한테 맡기신 것 같아서 용기를 안 낼 수가 없었지. 결국 그날 아가씨와 성일이는 이른 새벽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구르고 큰 사모님이나 작은 사모님 혹은 성일이 어머니가 알게 되실까봐 전전긍긍했죠. 아니나 다를까 날이 밝자 작은 사모님은 미자 아가씨부터 찾더라고요. 평소엔 거짓말도 그렇게 술술 나오더니 왜 그날은 그렇게 입이 얼어붙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미자야, 미자야. 예, 영우가. 미자 어디 갔니? 예? 아, 그게 방에 안 계세요? 없으니 너한테 묻지. 너 뭐니? 미자 어디 간 거야? 너 알지? 맞다. 미자 아가씨 필요한 게 있다고 전방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전방? 너 그걸 보고만 있었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걸 내버려도 혼자 보냈단 말이야? 아니요, 성일이가 같이. 그때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돌변한 성일이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섭게 다그쳤어요. 영호가, 너 솔직히 말해라. 성일이 미자 아가씨 데리고 어디 갔니? 에? 그게 전방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그게 아가씨가 작은 어르신 찾으러 나간다고. 저는 못 가겠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순간 무지막지한 힘이 실린 손바닥이 제 뺨을 향해 날아들었어요. 작은 사모님의 손이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을 만큼 힘없이 땅에 주저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었죠. 체구도 작고 손도 작은 그분의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요. 어찌나 놀랐는지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너 미쳤니? 너 미쳤어? 갈 곳 없는 대물림 된 식물하고 데리고 사라졌더니 내 딸을 사지로 몰았다는 거야? 사모님, 그건 아니죠. 그때 제 앞에 나선 건 어머니셨습니다. 그동안 그 집안 사람들의 덕을 보며 살면서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어도 절대 나서지 않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사모님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사지로 몰긴 누가 몰아요? 아가씨가 가겠다고 했다잖아요. 아가씨가 애예요? 성일이 영옥이보다 2살이나 더 많고 대학생이잖아요. 그것도 종이 주인집 마님 모시듯 살았던 애들이 아가씨가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말리냐고요? 해야지. 내 딸이 사지로 들어갈 것 같으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말려야지. 우리 영옥이가 왜요? 왜 아가씨한테 목숨을 바쳐야 하는데요? 제가 이 집에서 거저 살았어요? 저요? 사모님이 이 집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희 할머니부터 우리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이 집안 어르신들한테 은혜는 입었지만 거저 받은 거 하나 없었어요. 사모님 아니고서야 그럴 분도 없으셨지만 길하면 길 수도 있고 시키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 됐든 했다고요. 그럼 하던 대로 하라면 해야지. 어떻게든 말렸어야지. 너 빨리 가서 미자 찾아와. 미자 털끝 하나라도 문제 생기면 가만히 안 둬. 알겠어? 작은 사모님은 제가 식모로 산다고 영옥이까지 식모인 줄 아나 보네요. 이 집안 식구들이 사모님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구한 말 끝난 양반 노름하는 뒤떨어진 여편애라고 해요. 뭐라고? 자기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도 귀한 줄 알아야지. 사지로 내몰렸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내 새끼한테 사지로 나가라고 해요? 저 이 집안에 있었던 거 어르신들 때문이지 사모님 때문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아도 내 새끼까지 식보 취급하는 거 이제 더는 못 견디겠네요. 그때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온 거예요. 아버지도 눈치를 보다 저희 모녀 뒤를 따랐고 그때 우린 이미 그 집과 인연이 끊긴 것이죠. 그렇게 나온 어머니 마음도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은혜를 입은 집안의 위기에 제 자식 살리겠다고 그렇게 나와버리셨으니까요.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지 아는 지인이 집에 와서 어머니가 묻더라고요. 성일이랑 미자 아가씨가 어디로 갔는지를요. 제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께선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마저 2사람을 찾겠다고 나서자 제가 뭔가 잘못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늘 당차게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던 저도 무서운 현실에 섣불리 나설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밤 기적적으로 아버지께서는 2사람을 데리고 저희가 살던 곳으로 데려오셨어요. 도청에서 찾은 건 아니고 그 근처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던 2사람을 건사해 주신 분을 우연히 만난 거였습니다. 문제는 무사히 찾았다는 데에 그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아유 아가씨,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핀, 어머 세상에. 아가씨 왜 그래? 성일아, 아가씨 왜 그러는 거야? 일단 의사부터 불러야 돼. 시간에 의사를 어디서? 지금 병원 문도 다 닫아건 거 몰라? 시내로 가야지. 큰 병원으로 가야지. 지금 시내는 아수라장이야. 데려갔다간 더 큰일 날지도 모른다고. 작은 사모님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의사부터 데려와야 해.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 아가씨는 뒤쪽 허벅지에 총상이 있었습니다. 도청 근처를 가려다 날아든 총알을 막지 못한 것이었죠. 성일이가 겨우 지혈하고 부축해 근처 상인들의 도움을 받던 순간 저희 아버지를 만난 것이었고요. 당장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식은땀을 흘리며 버티고 있는 미자 아가씨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야 데려온 문 닫은 의원의 도움으로 총알을 빼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죠. 아가씨, 조금만 더 버텨. 상황이 괜찮아지면 우리 아버지가 사모님께 데려다 드린다고 했어. 괜찮아, 영호가. 걱정하지 마. 난 걱정 안 해. 나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 그러게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해. 어르신들도 도련님들도 별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야 후회가 안 남아, 영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난 분명 후회했을 거야. 살아있어야 후회든 뭐든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만약 아가씨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후회는 오로지 내 몫이 될 뻔했다고. 너한테는 미안. 아줌마한테 이야기는 들었어. 영옥이 네가 여기 있는 이유. 너무 상처받지 마.
안 받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괜찮아. 그런 말은 뭐 이구리나게 들었는데. 그리고 작은 사모님도 엄마잖아. 우리 엄마라도 그랬지. 결국 우리 엄마도 엄마라서 나 데리고 나온 거고. 미자 아가씨는 사흘 정도 저희와 함께 있다가 상태가 많이 호전된 채 사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어요. 성일이도 그때 함께 돌아갔는데 며칠 후 아가씨가 강릉에 있는 큰 고모집으로 가게 됐다는 소식이 돌아왔죠. 그날의 진실을 저희는 아직도 몰라요. 미자 아가씨의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는 끝끝내 미궁으로 빠졌지만 작은어른은 돌아가셨고 큰어른은 고초를 겪고 돌아오신 후 몸져 누워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하셨죠. 그 좋으신 분이 왜 돌아가셔야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땐 진실이란 것이 군홧발에 짓밟혀 총성과 아우성 소리에 묻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뒤늦게 하게 된 작은어른의 장례식은 어수선한 집에서 하게 되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은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 그 상황에도 주문객들로 마당이 넘쳤죠. 그때 미자 아가씨가 저와 성일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들었지? 나 며칠 뒤에 강릉으로 가게 됐어. 거기서 나 살아 돌아온 건 아저씨랑 영옥이 네 덕분이야. 그리고 나 데리고 와준 성일이 네 공도 크고. 한 게 뭐가 있다고. 결국 아가씨 다치게 했잖아. 나중에 성일이랑 아가씨 만나러 갈게. 기다려. 영옥이 너 강릉이 어딘지 모르는구나? 여기 광주에서 얼마나 먼데?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그래야 갈 수 있어. 아무리 멀다 한들 달나라보다 멀까. 아가씨가 간다면 나 미국 땅까지도 갈 수 있어. 영어도 못하면서. 못해도. 그러자 미자 아가씨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와 성일이 손을 잡고 오랫동안 목소리를 고른 후에야 입을 열었죠. 이은혜, 꼭 갚을게. 그러니까 꼭 기다려. 내가 다시 광주로 올 거야. 그때까지 꼭 기다려줘. 성일아, 영옥이 잘 부탁해.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나중에 내가 꼭 찾으러 올게. 찾아와서 꼭 나 살려준 은혜 갚을 거야. 온 집안 사람들이 쉬쉬했던 그 진실을 입에 올리던 미자 아가씨의 말에 남편은 울컥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약속했어요. 광주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그 집에서 꼭 다시 만나기로요. 그날이 가깝지 않을 거란 건 알았지만 저희는 그날이 언젠가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미자 아가씨는 그로부터 며칠 뒤 저희에게 따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야 했어요. 뒤늦게 기차역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기차는 저 멀리 꽁무니를 남기며 멀어진 뒤였죠. 그 후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수선한 성인을 맞이한 저희 둘은 곧장 취직했습니다. 저는 봉제 공장에, 남편은 주물 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강릉에 있는 아가씨를 보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갑자기 어머니께서 못 가게 하시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가씨 좋아하시던 곶감도 가져가라고 말리시던 분이었어요. 왜? 약속했어. 아가씨 만나러 가겠다고. 지금 가도 어차피 아가씨 못 만나. 그냥 아가씨 올 때까지 기다려. 우리가 돈 벌어서 만나러 가면 아가씨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엄마 설마 나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나 다 컸어. 20살이라고. 영호가. 왜? 그때 어머니는 저를 빤히 바라보시기만 했습니다. 차마 해야 할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는다는 듯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셨죠. 왜 그러는 건데? 좀 있으면 아가씨 올 거야. 아가씨가 온다고? 정말로?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기다려. 이따 엄마랑 마중 나가게. 오랜만에 아가씨가 광주에 온다는데 어머니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운지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엿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단정한 치마와 깨끗한 흰 양말을 신고 기차역으로 마중 나갔죠.
성일이도 평소에 입지 않는 하얀 셔츠를 다려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기차에서 내린 건 정씨 아저씨 혼자였습니다. 그 집에서 함께 지내던 상환 중 한 명이었는데 어르신들을 데리고 함께 강릉에 갔었거든요. 저는 목을 길게 빼고 아저씨 뒤를 살폈지만 아가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저씨, 아가씨는요? 아가씨는 안 내려요? 영호가. 그런데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벼랑간 왈칵 눈물부터 쏟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성일이에게 품에 안겨있던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아가씨 왔다. 성일아, 영호가. 저는 살면서 그날의 기억처럼 잊고 싶은데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없었어요. 아가씨라며 건넨 그 상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온몸에 털이 쭈뼛서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소름 끼치는 말은 처음 들었으니까요. 줄곧 몸이 안 좋으셨어. 그해 겨울 그렇게 아프시더니 총에 맞은 곳이 탈이 나면서 그 뒤로 내내 시름시름 앓다가 살이 몰라보게 빠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고향 이야기만 했다. 아저씨,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아가씨라고, 지금 뭘 보고 아가씨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다. 너네가 그렇게 보고 싶었나 봐. 성일이는 조그만 상자로 돌아온 아가씨를 품에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와 성일이 어머니도 전날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심지어 아가씨의 마지막을 지켰다던 정씨 아저씨마저도 아가씨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했죠. 믿기 어려운 현실에서도 눈물이 앞서 나왔고 기차역은 그리움의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함께 뛰어놀던 고향 곳곳에 아가씨를 보내드리고 온 게 저희 세 사람의 마지막이었어요. 내 친언니 같았던, 남편에게는 친누이였던 미자 아가씨를 마음속에 품어놓고 산 지도 40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 아가씨가 40년이나 넘은 지금 이복 동생의 며느리를 살려주려고 왔다고 하니 속수무책으로 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죠. 말도 안 돼. 그럼 정말로 그분이 우리 채원이를 살려보내줬다는 거야? 40년 전 그 은혜를 갚겠다고? 아가, 어떻든 미자 아가씨 좋아 보였어? 얼굴이 상하진 않고. 죄송해요, 아버님.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거 하나는 기억나요. 제 손을 잡았던 그 느낌이요. 되게 따뜻했어요. 며느리 기억 속에도 미자 아가씨가 따뜻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건 미자 아가씨가 정말로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후 며느리가 퇴원하고 난 후 다 같이 저희가 살던 고향을 찾아갔었어요. 이미 40년 전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낯선 동네가 되어버렸지만 저희는 여전히 그곳에 어린 시절에 저희 세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대화를 나눠요. 내가 먼저 미자 아가씨 만나러 갈 거니까 당신은 뒤에 와. 무슨 소리야? 내 누님을 왜 당신이 먼저 만나러 가? 당신이 나중에 와. 어이구, 평생 아가씨 하더니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누님이래. 됐어. 우리 채연이 살려준 인사는 내가 먼저 가서 해야지. 농담처럼 나누는 말이었지만 분명한 건 저희 두 사람 모두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지 않던 사후세계도 완벽하게 믿게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리운 미자 아가씨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즐겁기까지 해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남편은 꼭 누나 그 한마디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어르신께 아버지 소리 한번 못 해본 건 하나도 아쉽지 않은데 미자 아가씨한테 누나라고 부르지 못한 건 좀 한이 된다면서요. 저도 언젠가 그 모습을 꼭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꿈속이든 죽어서 만나든 어떻게든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저희 부부에게도 찾아오겠죠?